제7군단 사령부 본관의 복도는 유난히 차갑고 적막이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겨울이라는 계절 탓만은 아니었다. 건물 내부를 감싸고 있는 공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과 억눌린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강민지는 낡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운동화를 구겨 신은 채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군부대라는 엄격한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기에 지나가는 몇몇 병사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단순히 건물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걸린 부대 홍보물부터 바닥의 청소 상태, 그리고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제7군단이었지만 강민지가 느끼는 첫인상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복도 곳곳에는 불필요할 정도로 화려한 장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이는 전임 지휘관들의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벽에 걸린 거대한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권위적인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지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머금으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감각이 닿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늘한 칼날이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단순한 방문객으로 온 것이 아니었으며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든 의사와도 같은 심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무거운 서류 뭉치를 양손 가득 든 여군 병사 한 명이 위태롭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체구가 작고 앳된 얼굴의 이병은 자신의 몸통만 한 서류 더미에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연신 고개를 기웃거리며 발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군복은 규정에 맞게 단정히 착용되어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든 듯한 어깨와 잔뜩 긴장한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강민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그 병사의 움직임을 주시했는데 이는 오랜 군 생활 동안 굳어진 관찰 습관이자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녀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병사는 숨이 차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행정실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갑자기 복도 반대편 모퉁이에서 요란한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장교들이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최한석 소장이 있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 군단장으로서 위풍당당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매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지나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최한석은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어깨에는 2개의 별이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며 그의 뒤에는 참모들이 굽신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건물의 제왕이라도 된 듯 복도 정중앙을 차지하고 걸어왔고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정면만을 향한 채 주변의 사소한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민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동선을 지켜보았다. 문제는 서류를 든 이병이 최한석 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서 발생했는데 그녀는 서류 더미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 이병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최한석의 앞길을 막는 형태가 되었고 최한석은 멈칫하거나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나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한석의 어깨가 이병의 어깨를 강하게 쳤고 그 충격으로 이병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수십 개의 서류철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복도를 뒤덮었다. 이병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다시며 넘어졌고 고통과 당혹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었다. 최한석은 넘어진 병사를 일으켜 세우거나 걱정하는 대신 더러운 우물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깨를 털어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군화발로 툭툭 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컸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면 다니지를 말아야지. 어디 감히 지휘관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인가라는 그의 호통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가까웠다. 넘어진 이병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손놀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주변의 참모들은 군단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병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기운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최한석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최한석의 부관 중 한 명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민지는 가볍게 손짓으로 그를 무시하고 최한석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내고는 떨고 있는 이병에게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한석은 자신의 호통을 무시하고 끼어든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강민지는 계급장도 없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여성일 뿐이었고 군부대 내에서 일하는 용역 직원이나 민간인쯤으로 보였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그녀를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삿대질을 했는데 그의 손가락 끝은 강민지의 코앞에서 멈췄다. 그는 외부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드는 것이냐며 당장 경비병을 불러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 대한 불쾌감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다. 강민지는 최한석의 삿대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병사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과를 받기는커녕 폭언부터 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억양은 상대를 명백히 하대하는 듯한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최한석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훈계질이냐며 자신의 계급장이 보이지 않냐고 고함을 질렀다. 복도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참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병 이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감싸준 낯선 여자와 군단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자책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감히 입을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강민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것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녀는 최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급장은 존경을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표식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최한석은 강민지의 말에 이성을 잃고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지만 강민지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최한석은 허공을 가른 손 때문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모습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고 말았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진 최한석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며 당장 헌병대를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강민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헌병대를 부를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나갈 테니 부하들 앞세워 위세 부리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최한석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는 여유마저 느껴졌다. 참모장이 황급히 나서서 최한석을 말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주변의 장교들도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한석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지만 곧 있을 중요 회의와 외부 인사 방문 일정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민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겠으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남기고는 거칠게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바닥에 남아있던 서류 한 장을 신경질적으로 밟고 지나갔고 그의 뒤를 따라 참모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을 안고 있었다. 강민지는 최한석 일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흐트러진 종이들을 순식간에 정리하여 가지런히 모았다. 멍하니 앉아있던 이병희 소연도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서류를 줍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강민지는 정리가 끝난 서류 뭉치를 이소연의 품에 안겨주며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겁먹지 말라는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렬하게 이소연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이소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강민지를 올려다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고 강민지는 엷은 미소로 화답하며 뒤돌아섰다. 이소연은 멀어지는 강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든든함과 동시에 기이한 경외심을 느꼈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 중년 여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별 2개를 단 군단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꽉 껴안고 행정실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의 사건이 깊은 파문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강민지는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액정에는 부관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대신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빠르게 움직였다. 제7군단장 최한석. 그의 인사기록 카드와 최근 3년간의 감찰 보고서를 지금 즉시 내 개인 보안 메일로 전송하라는 내용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이웃집 아주머니의 눈이 아니었으며 전장을 지휘하는 냉철한 장군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자신의 부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자에게는 지휘봉을 잡을 자격이 없다. 강민지의 독백은 차가운 복도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부대 시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썩은 뿌리는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를 죽이게 된다는 진리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에서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는 그녀의 수행원들이 검은색 세단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수행원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고 강민지가 가까이 다가오자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강민지는 손을 들어 그들의 경례를 제지하며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소음이 차단되자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7군단 사령부 건물은 웅장하고 거대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일 뿐이었다. 운전병이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행선지를 물었고 강민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숙소로 가지 말고 시내에 있는 안전 가옥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일정 시작 전에 조용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더 깊은 어둠이 이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암호화된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안전 가옥의 거실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강민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보안 메일로 전송된 최한석 소장의 인사기록 카드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는데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그의 이력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강민지의 예리한 눈은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운 공백과 지나치게 빨리 종결된 몇 건의 사고 기록들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보고서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된 것처럼 매끄러웠고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강민지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 속 최한석의 사진을 노려보았는데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제7군단 사령부의 군단 장실에서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고가의 크리스털 재떨이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최한석 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관을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분노는 아까 복도에서 당한 수모를 잊지 못해 폭발하고 만 것이었다. 감히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의 고함 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부관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보안실의 CCTV를 전부 확인하고 출입 기록을 대조해 보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민간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최한석에게 있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존재를 즉시 응징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최한석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 여자의 눈빛은 일반적인 민간인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담대했으며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계속해서 뇌리에 남아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며 그저 콧대 높은 시민단체 회원이나 기자가 몰래 잠입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부관에게 당장 부대 경계를 강화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허가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부대의 소란스러움은 잦아들었지만 병사들의 생활관 주변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강민지는 다시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안전 가옥을 나와 부대 근처에 위병소가 보이지 않는 으슥한 샛길로 향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루트가 아닌 병사들이 몰래 이용하는 사각지대나 휴식 공간을 통해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미는 대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그림자는 낮에 복도에서 넘어졌던 이병 이소연이었다. 이소연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강민지는
인기척을 죽이고 다가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지만 이소연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 누군가 다가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강민지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음료를 꺼내 그녀의 손등에 살짝 갖다 대자 그제야 이소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민지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아주 조금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강민지는 자신을 그냥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고 소개하며 낮에 있었던 일을 봤는데 걱정이 되어 와봤다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이소연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강민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군단장의 길을 막아 부대 전체에 폐를 끼쳤다며 자책했지만 강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그 한마디는 이소연이 군 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위로였기에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소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강민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담고 있었다. 최한석 군단장이 부임한 이후 병사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관사 보수 공사나 사적인 파티 준비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간부들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전용하여 군단장의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병사는 관심 병사로 분류되어 가혹한 얼차려를 받아야 했다. 이소연 역시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행정 업무에 투입되다가 오늘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지의 주먹은 불끈 쥐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나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군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병사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것이지 한 지휘관의 산호비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이 이곳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강민지는 이소연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단순한 빈말이 아닌 그녀의 명예를 건 맹세였다. 그때 멀리서 순찰을 도는 당직 사관의 불빛이 보였고 이소연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들키면 또다시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황급히 생활관 쪽으로 뛰어갔고 강민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 작고 여린 등이 감당하고 있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기에 강민지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주머니에서 보안 전화를 꺼내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직속 부하인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민지는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닌 서슬퍼런 지휘관의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내일 아침 예정된 이 취임식 행사와 별도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여 제7군단 회계장부와 인사기록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오늘 밤 안으로 군단장 최한석과 그 측근들의 통신기록 및 외부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추가 명령도 덧붙였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그 안에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한석은 관사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며 내일 있을 이 취임식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낮에 만난 그 여자의 정체가 신경 쓰였지만 알코올 기운이 올라오자 점차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설령 상급자라 하더라도 예고 없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리는 없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내일 화려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찜찜한 기분을 날려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병사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연병장 청소와 사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최한석은 거울 앞에서 정복을 갖춰 입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는데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부관을 불러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폭풍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강민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소연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비리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이것들은 최한석의 목을 죄는 확실한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속에 걸려있던 정복을 꺼내 들었고 그 옷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과도 같은 3개의 별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추를 채우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날개 옷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을 약속하는 수의라는 사실을 그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 강민지는 정모를 눌러쓰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고 그녀의 뒤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이제 곧 제7군단의 연병장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 행사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검은 세단은 이미 시동을 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엔진 소리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전차의 굉음처럼 낮게 깔렸다. 차에 올라탄 강민지는 운전병에게 제7군단 사령부로 가자고 지시했고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강민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병사들의 억울한 눈물과 그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작전 개시 시간을 확인했고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이제 실행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탄 차가 군단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고 위병소의 병사들은 낯선 차량의 등장에 긴장하며 수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 위병소 앞에 차가 멈춰서자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운전병은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 대신 작전 사령부의 엠블럼이 찍힌 출입증을 제시했다. 병사는 출입증을 확인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무전을 쳤고 잠시 후 정문 바리게이트가 천천히 올라갔다. 강민지는 선팅된 창문 너머로 병사들의 긴장한 얼굴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지 내부의 감시자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차는 연병장을 향해 속도를 높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최한석을 비롯한 지휘부 장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민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차가운 냉소를 머금었는데 저 화려한 의식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단상 바로 옆 귀빈 주차장이 아닌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후열 뒤쪽으로 차를 대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걸어 올라가 그들의 오만을 꺾어 놓을 생각이었다. 연병장에 정렬한 수천 명의 병사들은 아침의 찬 공기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다. 최한석 소장은 단상 위를 오가며 지휘봉으로 연단 모서리를 탁탁 쳐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채찍질 소리처럼 병사들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그는 다가올 국방부의 감찰과 이추임식 예행 연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대장급 지휘관들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거칠게 질책하고 있었다. 강민지는 차 안에서 검게 선팅된 유리창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최한석은 병사들의 군화 광택 상태와 줄맞춤이 형편없다며 이것이 제7군단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갑자기 대열 중간에 서 있던 이소연, 이병이 속한 중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상기시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강이 해이해진 병사 하나가 전체 물을 흐린다며 그는 해당 중대 전체에게 완전 군장 구보를 명령했고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탄식이 교차했다. 죄 없는 병사들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된 상황에서 이소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몸을 떨고 있었고 동료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녀의 등 뒤로 꽂히고 있었다. 강민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지금 당장 차문을 열고 나가 그를 제지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정체를 드러낸다면 최한석이라는 거악을 뿌리 뽑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있는 감찰팀에게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병사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녀는 그 시기를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다. 완전 군장을 맨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병장을 돌기 시작하자 최한석은 만족스러운 듯 뒷짐을 지고 그 모습을 감상하듯 지켜보았다. 그는 옆에 선 참모장에게 병사들은 굴릴수록 강해진다는 시대착오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가학적인 지휘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참모장은 군단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장교들도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공포와 생존 본능에서 나온 비겁함이었고 이 부대의 병든 조직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오전 예행 연습이 끝나고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대회의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최한석은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거만한 자세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며칠 뒤 있을 이 취임식 행사의 화려함 뿐이었다. 그는 노후화된 병영 생활관 보수에 쓰여야 할 예산을 전용하여 행사장 단상과 VIP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라고 지시했다. 군수참모가 난색을 표하며 규정 위반과 감사의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최한석의 표정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고 회의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최한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군수 참모를 향해 네가 군단장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로 컸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감사는 자신이 다 알아서 막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인사고과를 들먹이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중앙 정치권에 든든한 줄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결국 군수 참모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참모들은 불똥이 튈까 두려워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각 강민지는 부대 밖 안전 가옥에서 감찰팀이 보내온 방대한 양의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하며 최한석의 비리 사슬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블랙 파일이라는 폴더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최한석이 지난 2년간 저지른 횡령과 청탁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고급 회식을 즐기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대 공사를 몰아준 정황들이 계좌 추적 결과와 함께 드러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강민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특히 강민지의 주목을 끈 것은 최한석이 부하 여군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희롱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익명의 투서들이었는데 그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추악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숨죽여 지내고 있었고 묵살된 보고서들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강민지는 이 투서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자신이 왜 별 3개를 달고 이 자리에 서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해자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장군의 진정한 책무임을 되새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다가오자 완전 군장 구보를 마친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왔지만 이소연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임 병사들은 중대 전체가 고생한 것이 이소연에 빠진 군기 때문이라며 화장실 뒤편으로 그녀를 불러내 인격적인 모독을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말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소연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 잔인한 먹이 사슬 구조는 최한석이라는 잘못된 지휘관이 만들어낸 독성 리더십이 말단 병사들에게까지 전염된 결과였다. 강민지는 부대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이소연이 겪고 있는 2차 가해 사실을 보고받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을 구해내고 싶었지만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이소연을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대신 정보원에게 이소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지키며 보호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지금의 고통은 뼈를 깎는 아픔이겠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정의의 심판이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명예를 돌려줄 것이라 믿어야만 했다. 한편 최한석은 집무실에서 은밀한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군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산업체 로비스트였다. 그는 이번 이취임식에 참석할 고위 장성들에게 돌릴 고가의 기념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그 비용은 차후 부대 운영비에서 충당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부 섞인 웃음소리에 최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놓은 이 견고한 카르텔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자신의 발밑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보안대장이 들어와 쭈뼛거리며 보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최한석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어제 복도에서 난동을 피운 신원, 미상의 여성을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했지만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골라다녀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한석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던지며 무능한 놈들이라 욕설을 퍼부었고 보안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을 낸 불순물이라는 생각에 최한석의 집착은 점점 더 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한석은 즉시 부대 전체에 불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라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그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숨 쉴 수 없게 만들라며 눈을 번뜩였고 부대는 다시 한번 살벌한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대상이 외부에서 침입한 쥐새끼가 아니라 이미
부대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민지는 멀리서 켜진 부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지는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 직통 라인을 통해 비밀 보고서를 전송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장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현재 상황과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 장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강 장군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라며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신뢰를 보였다. 이 통화로 인해 최한석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강민지의 손에는 그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물리적 힘이 모두 주어지게 되었다. 전화를 끊은 강민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제7군단 사령부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과도 같았다. 그녀는 내일 실행할 작전명 별들의 추락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점검했다. 최한석이 자신의 덫에 걸려들어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바로 그가 뇌물을 건네받기로 한 내일 오후의 비밀 회동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암행 감찰관이 내려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였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몸을 사렸지만 최한석만은 코웃음을 치며 그런 헛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방어막을 맹신하고 있었기에 그런 소문조차 경쟁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 소문은 강민지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고 최한석을 불안하게 만들어 실수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오후가 되자 최한석은 로비스트를 만나기 위해 관용차를 타고 영회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자신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의 뒤를 쫓는 검은 차량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했다. 강민지는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위장 차량에 탑승하여 그를 미행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덫은 이미 놓여 있었다. 식당에 도착한 최한석은 밀실로 안내되어 로비스트와 마주 앉았고 거액의 현금 봉투가 테이블 위를 오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승리의 건배를 제의하며 잔을 부딪히려는 순간 강민지는 이어 마이크를 통해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니라 최한석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증거 확보의 과정이었다. 강민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천천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최한석 소장이 로비스트와 은밀한 거래를 마치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강민지는 즉각적인 체포 명령을 내리는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작전의 방향을 수정했다. 지금 당장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잡아넣는 것은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가 군단 내에 심어놓은 왜곡된 권위의식과 병사들을 경시하는 풍조까지 뿌리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최한석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 추악한 본심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모습을 전장병이 보는 앞에서 철저히 부수어 버림으로써 다시는 이런 지휘관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민지는 수행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하며 내일 있을 이 취임식 전까지 그를 안심시키되 동시에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릴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제7군단 사령부 주변은 내일 있을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삼엄한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강민지는 대담하게도
정문이 아닌 부대 후문 쪽 야산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손에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목에는 기자증처럼 보이는 출입증을 일부러 헐겁게 걸고 있었다. 그녀가 노린 곳은 최한석이 불법으로 조성한 VIP 전용 테니스장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이었기에 그녀의 등장은 곧바로 경계병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강민지는 숨으려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셔터를 눌러대며 공사 현장과 그 뒤로 보이는 사령부 건물을 카메라에 담았다. 순찰을 돌던 헌병들이 낯선 민간인이 군사보호구역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지만 강민지는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장한 헌병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총구를 겨누며 당장 카메라를 내려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녀는 능숙한 태도로 자신을 국방부 출입 기자라고 소개하며 취재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웠기에 헌병들은 잠시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곧 상부에 지친 대로 그녀를 거칠게 제압하여 보안실로 끌고 가려 했다. 강민지는 짐짓 겁먹은 척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소식이 최한석의 귀에 얼마나 빨리 들어갈지 계산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최한석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길길이 날뛰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예민한 시기에 기자가 얼쩡거린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보안대장에게 그 여자가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 소리쳤지만 곧 생각을 바꾸어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접견실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는 기자가 쥐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돈으로 매수하든 협박을 하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한석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냥감을 요리할 준비를 마쳤다. 접견실로 끌려온 강민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방 안은 최고급 수입 가구와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군부대 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최한석이 들어왔는데 그는 강민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자임을 알아채고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지며 의심과 경계심으로 번득였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맞은편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강민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기자인 척하고 들어온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목소리에는 살기가 감돌았다. 강민지는 최한석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취재한 내용들을 하나씩 읊어대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복지 기금을 횡령하여 테니스장을 짓고 지역 유지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 그리고 부하 여군들에게 가해진 성희롱 의혹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최한석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최한석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지만 강민지는 멈추지 않고 그의 도덕적 해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결정타를 날렸다. 궁지에 몰린 최한석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테이블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강민지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기자 양반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며 이 정도면 입을 다무는 대가로 충분할 것이라고 회유를 시도했다. 그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를 군대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대한민국 장군의 명예를 짓밟는 추악한 민낯 그 자체였다. 강민지는 봉투를 흘기 쳐다보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일갈하며 봉투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다. 최한석은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민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는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장군의 호의를 무시하냐며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강민지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재킷 안주머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최한석의 폭언과 협박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를 더 자극하기 위해 당신 같은 사람이 지휘관 자격이 있냐고 되물었고 이성을 잃은 최한석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소모품일 뿐이고 내 출세를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최한석의 망언은 강민지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의 파멸을 확정짓는 자백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짓밟아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강민지는 그 끔찍한 말들을 들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볼 일은 다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에는 빈틈없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최한석은 강민지가 너무나 태연하게 나가려 하자 순간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인터폰을 눌러 경비병들을 호출하려 했다. 하지만 강민지는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입고 있는 군복이 부끄럽지 않냐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거대하여 최한석을 압도했고 그는 수화기를 든 손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에 대기하던 헌병들은 강민지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자 군단장의 특별 손님인 줄 알고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유유히 사령부 건물을 빠져나왔다. 부대를 빠져나온 강민지는 대기하고 있던 수행 차량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적의 속을 한가운데서 호랑이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빠져나온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는 감찰실장에게 전송하며 내일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을 지시했다. 이제 최한석은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들에 의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시간은 불과 하루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최한석은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사 거실을 서성거리며 술을 들이켰지만 취기조차 오르지 않았다. 낮에 만난 그 여자가 정말 기자일지 아니면 정적들이 보낸 스파이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눈빛이 계속해서 뇌리를 스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내일 행사장 주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상한 자는 즉시 사살하라는 극단적인 명령까지 하달해 둔 상태였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법이었고 최한석은 지금 그 공포의 댐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반면 강민지는 숙소에서 내일 입을 정복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길에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옷깃에 달린 무궁화 금장과 어깨의 계급장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이 제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내일 흘릴 땀방울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히 최한석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상처 입은 제7군단 장병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이번 작전의 진정한 목표임을 잊지 않았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부대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날이 밝자 제7군단 연병장은 이 취임식 준비로 분주해졌고 군악대의 힘찬 연주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단상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이고 VIP들을 위한
레드 카펫이 깔렸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병사들의 피땀이 얼룩져 있었다. 최한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탄 눈을 하고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행사장 입구에서 내빈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오늘 이 행사만 무사히 넘기면 자신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흔들리는 멘탈을 애써 부여잡았다. 초대받은 지역 유지들과 예비역 장성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여 최한석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그는 굽신거리며 그들의 손을 잡았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최한석의 시선은 쉴 새 없이 행사장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제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고 행사장 구석구석에는 사복을 입은 헌병들이 배치되어 살벌한 감시망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행사장 밖에서 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올 심판자라는 것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행사 시작, 시간이 임박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식 선언을 준비했고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차려 자세를 취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멀리서 국방부 장관과 신임 지휘관을 태운 의전 차량 행렬이 들어오고 있다는 무전이 도착했다. 최한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은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었다. 의전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군악대는 장성 환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선두 차량에 집중되었다. 검은색 세단이 단상 앞에 멈춰서고 헌병들이 달려가 뒷문을 열자 최한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준비했다. 하지만 차문이 열리고 흙을 밟으며 나온 구두의 주인은 그가 예상했던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달린 정모를 쓴 여성 장군 강민지가 천천히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순간 최한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복도에서 자신에게 훈계를 하던 그 여자, 어제 접견실에서 자신을 협박하던 그 기자가 바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작전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뇌리에 꽂히는 순간이었다. 강민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그녀의 뒤로는 찬바람이 몰아치듯 서늘한 기운이 휘몰아쳤다. 최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강민지는 단상 위에 올라서서 최한석을 외면한 채 도열한 병사들을 향해 먼저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절도 있고 힘있는 경례 동작은 병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떨고 있는 최한석을 바라보며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귀관은 병사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이 별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은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최한석 소장은 강민지의 서슬퍼런 질문에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화되어 버린 상태였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사들과 내빈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것 같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기라고 명령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직속 상관이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정복 셔츠를 흠뻑 적셨고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강민지는 대답 없는 최한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일별한 뒤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앰프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상 아래의 도열한 병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가 전장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 결정체처럼 보였기에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놨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제7군단,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지휘관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지의 충격적인 선언에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단상 뒤에 앉아있던 내빈들과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최한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틀거리며 강민지에게 다가가 사령관님, 지금 행사 중에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따지려 들었다. 하지만 강민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고 그 손짓 하나에 최한석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뒤로 물러나야 했다. 강민지는 품 안에서 소형 리모컨을 꺼내 들었고 곧이어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접견실에서 최한석이 강민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매수 시도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병사들은 소모품일 뿐이고 내 출세를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최한석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들의 눈에는 배신감과 적개심이 이글거렸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최한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제 그토록 오만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다급하게 방송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당장 끄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강민지의 부하들이 방송실을 장악한 상태였기에 그의 명령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내빈석에 앉아있던 지역 유지들과 예비역 장성들도 혀를 차며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재생이 끝나자 강민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참모들과 지휘관들을 향해 서늘한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도 이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병사가 지휘관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참모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강민지는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질타하며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고 그것은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끓어오르는 열정이었다. 그때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던 이소연, 이병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며칠 전 복도에서 자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아주머니가 바로 전설적인 작전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힘없는 병사 하나를 위해 별 3개를 단 장군이 직접 나서서 거대한 악과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주변의 동료 병사들도 이소연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격려의 눈빛을 보냈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우애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강민지는 뒤로 물러나 있던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최한석을 포위했다. 최한석은 헌병들이 자신의 팔을 잡으려 하자 거칠게 뿌리치며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강민지는 냉정한 목소리로 최한석 소장 귀관을 직권 남용 뇌물 수수 그리고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즉시 보직 해임한다라고 선고했다. 그것은 법의 심판이자 정의의 실현이었고 그 순간 최한석의 어깨에 달려있던 두 개의 별은 빛을 잃고 추락했다. 최한석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강민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고 어디선가 시작된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가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혔던 정의가 다시 살아났음을 축하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강민지는 그 함성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한석이 사라진 단상 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달리 맑고 투명했다. 강민지는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며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병사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강민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그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이소연 이병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작게 속삭여 주었다. 이소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힘차게 충성이라고 격려를 붙였고 강민지는 자애로운 미소로 그녀의 격려를 받아주었다. 그 모습은 지휘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강민지는 임시 지휘본부로 사용될 행정실로 이동하여 부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그녀는 최한석의 측근들을 모두 보직 해임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를 낱낱이 파헤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병사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사역을 금지하는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여 병역 문화를 쇄신하도록 했다. 그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력의 참모들은 혀를 내둘렀고 제7군단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지는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에는 더 이상 공포와 긴장이 아닌 평온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전해져 왔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띄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장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정모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악마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최한석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강민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정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일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는
그 목소리에도 강민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강민지는 수화기 너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응수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견조된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최한석과 함께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미 최한석의 배우 세력에 대한 정보까지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압박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당황한 듯한 침묵이 흘렀고 강민지는 상대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전화를 끊은 강민지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지루한 정치 싸움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한석의 구속이 끝이 아니라 군 내부 깊숙이 뿌리박힌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의 서막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투지를 불태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를 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받았다. 다음 날 아침 제7군단 사령부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최한석과 그의 측근들이 모두 연행된 후 부대 지휘권은 강민지가 임시로 지명한 청렴하고 강직한 참모장이 대행하게 되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하루 만에 눈에 띄게 밝아졌고 연병장을 구보하는 발걸음 소리도 이전의 무거움과는 달리 경쾌하게 느껴졌다. 강민지는 창밖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강민지는 헌병대 조사실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최한석이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군단장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탄한 눈동자만이 그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한석은 강민지가 들어오자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 그는 자신이 모함에 빠진 것이라며 윗선에 줄을 대면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퍼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강민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는데 그 안에는 최한석의 비밀장부 사본과 통화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배우 세력들이 이미 너를 버리는 카드로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들이 너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최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규했고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하며 무너져 내렸다. 강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동정심보다는 인과응보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사실을 나온 강민지는 영내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입원한 이소연 이병이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이소연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민지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민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만류하고 침대 맡에 앉았다. 강민지는 이소연의 손을 잡으며 이제 부대는 정상화되고 있으며 너를 괴롭히던 선임들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이소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령관님 덕분에 다시 군복을 입을 용기가 생겼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민지는 이소연에게 너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고발자이며 내가 흘린 눈물이 이 부대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별이 새겨진 지휘관 코인을 꺼내 이소연의 손에 쥐어주며 앞으로 힘들 때마다 이것을 보며
오늘의 용기를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장군이 병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와 명예의 상징이었다. 이소연은 코인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는 제7군단의 새로운 군단장을 조기 임명했고 강민지는 그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은 강민지의 후배이자 신망이 두터운 장군으로 그는 강민지의 뜻을 이어받아 부대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하여 지휘관들에게 뼈있는 조언을 남겼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그만큼 짊어져야 할 책임과 헌신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그녀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강민지가 부대를 떠나는 날 정문 앞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지의 차량이 지나가자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강민지는 차창을 내리고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것은 그녀의 군 생활 중 가장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차는 서서히 부대를 빠져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정의의 발자취는 제7군단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벌써 다음 임무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군 내부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군대를 물려주기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때 라디오 뉴스에서는 제7군단 비리 사건과 관련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여론은 군의 자정 능력을 칭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는데 이번에는 발신자가 국방부 장관이었다. 강민지는 자세를 바로잡고 전화를 받았고 장관은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또 다른 부대에서 심각한 투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강민지는 피로가 채 풀리지도 않았지만 주저없이 자신이 가겠다고 대답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 있어 휴식은 안락한 소파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새로운 전장을 향해 달려갔다. 강민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며칠 전 복도에서 최한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그의 오만한 질문에 대해 그녀는 이제야 마음속으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있었다. 나는 당신들의 오만을 심판하고 잊혀진 군인 정신을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민지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고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북극성처럼 강인하고 뚜렷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찾아왔고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은 제7군단장 출신 최한석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고 법원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지는 증인석이 아닌 방청석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그윽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최한석은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한때 번쩍이던 두 개의 별이 있던 어깨는 축 늘어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재판장이 무거운 법봉을 들어 올리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고 모든 시선이 판사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한석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하며 그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하들의 인권을 유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최한석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방청석에 있던 그의 가족들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의 비참한 몰락이었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최한석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 잠시 방청석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강민지와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강민지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비난의 말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질책이 되어 최한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법정을 빠져나갔고 닫히는 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강민지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작게 숨을 내쉬었다. 법원을 나온 강민지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짧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오늘의 판결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군복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국민과 부하를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녀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같은 시각 제7군단 사령부의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의 수료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최한석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고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부모님을 정중하게 모시며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었다. 그 대열의 한가운데에는 이제는 일병이 된 이소연이 늠름한 모습으로 신병들을 인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이나 주눅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소연은 휴식 시간에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군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후임병들에게 계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전우애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강민지의 지휘관 코인을 만지작거리며 그날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강민지 사령관님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편 강민지는 서울로 돌아와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최한석의 배후 세력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민지는 최한석을 손절하고 꼬리를 자르려 했던 정치권 인사들과 방산비리 연루자들의 명단을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녀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처벌할 경우 발생할 군의 혼란을 우려하여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리할 것을 건의했다. 장관은 강민지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감탄하며 그녀의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정기 인사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었다. 최한석과 연루되었던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젊은 장교들이 배치되었다. 강민지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거대한 악의 뿌리를 도려내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그녀가 시작한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에 보도되는 인사 발령 명단을 지켜보며 씁쓸한 커피를 들이켰다. 그날 밤 강민지는 집무실 책상 정리를 하던 중 낯익은 필체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제7군단의 이소연 일병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
편지에는 부대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군 생활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특히 사령관님이 보여주신 정의로운 리더십 덕분에 군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대목에서 강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편지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주는 가장 값진 훈장이었다. 강민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다음날 강민지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경 최전방 부대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편안한 후방보직을 마다하고 언제나 가장 험난하고 병사들이 힘들어하는 곳을 자원했기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헬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로 펼쳐지는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며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종사에게 힘차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그녀는 또 다른 전설을 쓰기 위해 푸른 하늘 속으로 비상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남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되는 것은 단연코 제7군단 사건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민지의 이야기가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 내려오며 부패한 지휘관들에게는 경종을 울리고 참된 군인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었다. 특히 썩어빠진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묻던 자들에게 그녀가 행동으로 보여준 대답은 군의 정신적 유산으로 남았다. 강민지라는 이름은 단순한 장군의 이름을 넘어 정의와 신념의 대명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소연은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하사가 되었고, 그녀는 신임 소위들이 전입 올 때마다 강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군인의 본분에 대해 교육했다. 그녀는 훈련장에 서서 땀 흘리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저 멀리 어디선가 강민지 사령관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정신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이소연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어느 날 최전방 지피 순찰을 돌던 강민지는 비무장지대의 고요한 숲속에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척박한 땅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작은 꽃은 마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꽃을 어루만지며 생명의 경이로움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그녀는 총을 든 군인이지만 역설적으로 총성이 들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평화주의자였기에 그 순간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순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강민지는 젊은 소대장으로부터 한 통의 무전을 받았는데 북측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었다는 긴급 보고였다.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평온함을 지우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상황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군인들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이 깊어 지피의 벙커 안에서 강민지는 상황판을 주시하며 밤샘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뇌리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최한석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도 있었지만 이소연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진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기에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다시 전방을 주시하며 스스로에게 나직이 물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서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것은 그녀가 군복을 입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였다. 바로 내 뒤에 있는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단순하고도 숭고한 사명감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가올 새벽을 기다렸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강민지 장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믿음. 그리고 권력은 부패하기 쉽지만 신념은 썩지 않는다는 진실을 남긴 채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최한석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주인공 강민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